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일본이 불러올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하게 됐냐면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죠. 일본 총리가 이번에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바뀜으로써 대한민국에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앞으로도 댓글 정말 짧게라도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이 감사한 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명당이 이번 자민당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번에 자민당이 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유신혜와 손을 잡으면서 이번 이 다카이치 사나에 이 자민당 총재면서 이번에 총리로 선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내각제라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끼리 뽑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사람이 이제 자기의 내각을 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선출됐다고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웃돈 237표를 확보하면서 이 총리로 확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중의원 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총리 지명 선거는 이제 참의원에서도 별도로 실시가 됐는데 결과가 다를 경우에도 어차피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번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로 확정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이슈가 좀 애매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로 확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별한 게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를 맡은 이후 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가 이번에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이번에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가 어떤 사람이냐? 다카이치 총재는 1990년에서 2000년에 일본 정부 역사 인식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극우 발언을 정말 많이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95년에 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에 대해서 이 다카이치 총재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왜 사과를 하냐? 대체 왜 사죄를 하냐?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잠시 국회를 떠났던 2005년에도 잡지에 무라야마 담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과했냐? 이거 사과하고 사죄하면은 우리의 지금 후대가 계속 지금 잘못하고 범죄자 취급받는 거다. 사과하지 마라 라고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 없는 견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자손을 범죄 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묶여두게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이 얘기 들으면은 사실 좀 약간 혈압 오를 만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06년에 독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가만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실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좀 편입해야 되는 걸 좀 진심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그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고 시마네 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인 정무관 대신 장관인 강요를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케시마를 그러니까 독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2002년 다른 잡지에 쓴 글에서 당당히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라.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과거의 인물들을 기리는 거지 8월 15일이라고 우리가 못할 거 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꺼림칙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회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잘못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극우 성향이 강한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에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제2의 아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뭐예요?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이게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이렇게 극우 성향이 당연히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제 이 판결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에 무슨 판결이 났었냐? 2018년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신일철주금 이 주식회사 얘네가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 제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제철의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보상해라라고 이번에 배상해라라고 결과가 나온 거죠. 배상하십시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저지른 강제동원은 불법 행위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 개개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최종 확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돈을 어쨌든 받았죠. 그럼으로써 뭔가 따로 뭐 제기하지 않겠다. 따로 뭐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건데 왜 이거를 또 달라고 하냐?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더 달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피해자 개개인이 그 기업에 달라고 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확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신일철주금, 현재 일본제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배상하십시오. 강제징용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나지 않았냐? 그때 돈 받지 않았냐? 우린 줄 게 없는 것 같다.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또 갑자기 와가지고 개개인이 와서 소송을 거냐? 라고 배상을 거부한 거죠. 사실 뭐 배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속 돈을 안 내거나 돈을 계속 뭐 안 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돈을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관련된 재판이 누구 입장에서?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불만이 컸겠죠. 아니 뭐 하는 거지 이거? 누가? 정확히 말하면 아베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 당시 총리였죠. 그래서 2019년 7월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그 당시 에칭가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현재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3개가 일본의 점유율이 70%에서 그 당시에는 80%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반도체 소재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야 너네한테 수출 안 해 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의 포괄허가 그냥 한 방에 그냥 허가를 해버리는 거죠. 3년간 한 번에 허가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 개별 허가로 이제는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되는 걸로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바로바로 사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오려면은 하나당 또 허가 올리고 3개월 걸리고 그냥 안 하겠다라는 소리죠. 너네한테 수출 안 할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보복 아니다.
그냥 한국이 너무 지금 이걸 가지고 무분별하게 수출하고 수입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지 뭐 보복 같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7월 1일 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아예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인 백색 국가, 우리가 흔히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과 사이가 정말 안 좋아졌고,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지 않습니다, 뭐 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제품도 사지 않고 뭐 일본 여행 가지도 않는 그런 반일 운동이 일어났던 2019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우리는 보복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이 아베 신조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총리를 내려오고 회고록에서 얘기를 하기를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는 이 강제징용에 대한 이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복을 했다라는 거를 나중에서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누가? 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2의 아베 국우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든가 아니면은 독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뭐 실제 과거 전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아베처럼. 근데 이번에 무슨 발표가 나왔느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2025년도 2월에 이번에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판결? 아까 전에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일본제철한테 돈 얼마 주라 했죠? 아까 전에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줬을까요? 예, 안 줬습니다.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뺏어야겠죠. 그래서 1심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손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피해자들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원래는 2018년도에 미쓰비시 상표권 2건을 압류를 했어요. 근데 그 압류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압류했다 돈이 나옵니까? 팔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경매에다 넘겨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상표권을 받아서 그걸 압류를 해서 그걸 경매에 올려서 수익이 나오면은 뭐 이거저거 떼고 또 남는 돈 가지고 나누고 복잡하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미쓰비시 MH에 대해 가진 금전 채권을 압류했고 실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 채권을 지금 압류한 상태인데 이 금전 채권에 대해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손자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상표권을 경매에 넘기고 이 경매에 넘긴 걸 가지고 현금 받아서 나누고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18년도에 배상하십시오라고 명 나온 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판으로 돈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아까 전에 2018년도를 보고 아베 신조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판결을 보고 누가? 다카이치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기분이 안 좋을 확률이 높겠다.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8월 15일에도 할 거고 우리가 지금 계속 범죄인 국가가 지금 하는 행동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삥이 뜯긴 거죠. 기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당시 2019년도에 나왔던 일본 수출 규제 같은 일들이 한 번 더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이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독점하고 있는 기술력들이 아마 한국한테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그 당시에 있던 일반적인 에칭가스나 포토레지스트라든가 폴리이미드 일반적인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국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무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기술로 독점하고 있거나 거의 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회로 원판인 포토마스크를 만들기 전에 원재료인 그냥 원재료도 아니고 EUV 블랭크 마스크가 일본의 AGC와 호야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ASML에,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EUV 장비에 들어가는 쿼터 디벨로퍼는 도쿄 일렉트론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쿼터와 디벨로퍼가 포토레지스트에 바르고 현상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 일반적인 게 아니라 EUV,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이 기술력들이 거의 다 일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테크는 위에서 언급한 블랭크 마스크의 결함을 검사하는 이 검사 장비 또 100% 레이저테크가 독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드반테스트가 디램이라든가 메모리 테스터 시장의 1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력들이 과거에는 범용이었다면 지금은 첨단 EUV 중심의 기술력들을 독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HBM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당연히 막으면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국산화하거나 이거를 자체적으로 좀 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호재가 되겠지만, 아마 지금 다카이치가 지금 상황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일본 쪽에 수출을 하거나 일본 쪽에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또는 일본에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잠깐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결론은 이래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했던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를 확인해 보자면 이번에도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2의 아베를 표방하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과거 아베가 보복했던 사안에 다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위자료 배상 판결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결이 2025년에 나왔고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반응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2019년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일본 내 독점하고 있는 소재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일단 당장에서는 상용화를 못 시킨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은 국산화 중인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우리가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삼양NC캠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산화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둬야겠죠. 근데 일본 매출이 높은 엔터 기업이나 일본 매출이 높은 화장품 기업이라든가 일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일단은 잠시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보복할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사나이가 올라온 다음에 에이픽이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떤 스탠스로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번 2025년에 새로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제 국산화하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관심을 갖는 게 맞고, 근데 일본의 좀 매출을 좀 많이 좀 기대고 있는 엔터나 화장품 쪽은 조금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죠.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무료로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사실 받아봤자 쓸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그럼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어플에다가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알람만 여러분들이 허용 승인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혹시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뭐 테슬라 자료집 전부 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다 무료니까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0월 21일, 20일, 17일, 16일, 15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그래서 댓글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